나는 그날도 새벽에 눈을 떴다. 나이가 들면 알람보다 몸이 먼저 깨어난다. 창문을 여니 아직 어둠이 골목을 붙잡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 몇 장이 힘없이 굴러가고 있었다. 그날은 딸이 외국으로 떠나는 날이었다. 아빠, 나 성공해서 꼭 돌아올게. 딸은 그렇게 말했다.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두려움을 아버지인 나는 보지 못한 척했다. 공항까지는 같이 가지 않았다.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부담스러워 한다고 했다. 나는 괜히 집만 된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집 앞까지 배웅하는 것으로 끝냈다.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문틈으로 오래 바라봤다.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조용해졌다. 딸은 외국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았다. 처음엔 거의 매일 연락이 왔다. 아빠, 여기 물가가 진짜 비싸요. 아빠, 오늘 면접 봤어요. 아빠, 나 여기서 버텨볼게요. 나는 늘 같은 말만 했다. 몸만 상하지 마라. 밥은 꼭 먹어라. 돈은 아끼되 사람은 아끼지 마라.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영상통화는 사라졌고 메시지도 짧아졌다.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회의 중. 나는 괜히 전화를 걸었다가 귀찮은 아버지가 될까봐 점점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낮 3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이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다. 아빠, 딸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숨이 가빴고 떨리고 있었다. 왜 그러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딸이 먼저 소리쳤다. 아빠, 빨리 도망가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어디서? 왜? 질문이 쏟아졌지만 딸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설명 못해요. 지금 당장 집에서 나오세요. 아빠, 제발이요. 뛰세요. 전화는 끊겼다.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마트 비닐봉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다. 도망가라니. 내가 뭘 잘못했지? 딸이 왜 저런 말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순간 나는 딸의 어릴 적 얼굴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넘어져서 울던 아이. 내 손을 꼭 잡고 아빠 무서워라고 말하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나에게 말했다. 도망가세요.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앞뒤를 따질 겨를도 없었다. 그냥 앞만 바라보고 뛰기 시작했다. 나는 왜 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숨이 차오를 때까지 달렸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딸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울렸다. 아빠, 빨리 도망가세요. 이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명령도 아니었다. 경고였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을 때 나는 숨을 몰아쉬며 가로등 아래에 멈춰섰다. 심장이 귀까지 뛰었다. 왜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평생 법 없이도 살았다고 믿으며 살았다. 남의 것 탐낸 적도 없고 큰 소리 낸 적도 없다. 그런 내가 왜 도망을 쳐야 한단 말인가? 그때 머릿속 한 장면이 떠올랐다. 딸이 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아빠, 혹시 내가 외국에서 무슨 일 겪어도 놀라지 않을 수 있어? 딸은 그날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사람 사는데 무슨 일인들 없겠냐. 너만 잘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을까?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뛰다 걷다를 반복하며 사람 없는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지만 손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낮고 무거운 남자의 목소리. 김씨 맞죠? 내 이름이었다. 누구십니까? 따님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다리가 풀렸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딸이요? 우리 딸이 무슨... 전화는 짧게 하죠.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따님이 해선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전화는 그 말만 남기고 끊겼다. 나는 길 한복판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해선 안 될 선택.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성공하겠다며 떠난 딸이 도대체 무슨 선택을 했단 말인가. 그제야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좋아진 딸의 말투. 외국에서 샀다며 보내온 비싼 선물들. 직업을 묻으면 늘 얼버무리던 대답.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부모는 자식의 어둠을 외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니까.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의자에 앉아 하룻밤을 새웠다. 컵라면을 앞에 두고도 한 젓가락도 들지 못한 채 딸의 어릴 적 사진을 휴대전화로 들여다봤다. 저 아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 정확히는 내가 어디서 놓친 걸까? 새벽이 밝아올 무렵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딸이었다. 아빠, 집으로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내가 설명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나는 처음으로 딸에게 답장을 보냈다. 아빠는 괜찮다. 너부터 무사해라. 그 문자를 보내고 나는 알았다. 이 도망은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딸은 처음부터 위험한 길을 선택하려 했던 건 아니었다. 외국에 도착했을 때 딸은 하루에 2번씩 울었다고 했다. 아침엔 외로워서, 밤엔 무서워서, 낯선 언어, 낯선 얼굴, 낯선 기준. 능력보다 배경이 먼저 묻는 사회에서 딸은 늘 뒤에 서 있었다. 처음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다. 그 다음엔 청소 일을 했다. 밤에는 언어 공부를 했다. 아빠, 나 거기서 사람 대접받고 싶어. 그 말을 했을 때 딸의 눈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나는 기억한다. 기회는 늘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한 한국인 여자가 딸에게 다가왔다. 너 말투 보니까 성실하네. 이런 애들이 오래 살아남아. 그 여자는 딸에게 일을 소개해 주었다. 정식 회사였다. 서류도 있었고 계약서도 있었다. 그 일은 딸의 삶을 단숨에 바꿨다. 돈이 벌렸다. 빠르게, 너무 빠르게. 딸은 처음으로 월급 명세서를 보고 울었다고 했다. 아빠, 나 이제 알바 안 해도 돼. 그때부터 딸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다. 조심스러움 대신 자신감이 생겼고 불안 대신 침묵이 늘었다. 하지만 성공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딸이 맡은 일은 겉으론 합법이었지만 속은 아니었다. 자금이 사람 손을 몇 번 거칠수록 냄새가 난다. 딸은 알게 되었다. 자신이 벌고 있는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날 이후
딸은 잠을 자지 못했다. 돈을 받으면 손이 떨렸다. 그래도 그만둘 수 없었다. 아빠, 여기선 그만두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해. 딸은 그렇게 말했다. 문제는 딸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는 데 있었다. 메일 하나, 문서 하나, 우연히 본 회계 파일 하나, 그것들이 딸을 필요한 사람에서 위험한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딸은 도망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자신만 빠져나갈 수는 없었다. 그 세계는 항상 가족부터 흔든다. 아빠를 건드리면 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딸은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그 말이 상대를 자극했다. 그날 딸은 감시를 느꼈다. 전화가 도청되는 것 같았고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다. 그리고 딸은 깨달았다. 이건 자기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에게. 아빠, 빨리 도망가세요.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사랑,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딸은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떠났지만 성공이란 이름의 그늘에서 아버지를 도망치게 만들었다. 사람은 이름을 불리지 않으면 점점 존재가 흐려진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이름을 쓰지 않았다. 병원에 가도 가명, 찜질방에 들어가도 가명, 모텔에 방을 잡을 때도 가명. 그게 딸이 나에게 준 두 번째 생존 방법이었다. 나는 도시를 벗어났다.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곳으로, 아무도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곳으로 기차를 탔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종점까지. 노년의 도망은 젊은 날의 도망과 달랐다. 숨이 찼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으며 잠은 얕았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벌떡 일어났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먼저 뛰었다. 어느 날 작은 여관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외국 뉴스 화면에 낯익은 도시가 스쳤다. 딸이 있던 나라였다. 자막에는 금융범죄 조직 내부 고발자라는 말이 흘렀다. 나는 그 단어를 끝까지 보지 못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빠, 나 지금 도망치는 중이야. 내 손이 덜덜 떨렸다. 절대 한국으로 돌아오지 마. 아빠는 지금 그게 가장 안전해.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울었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나를 지우는 법을 배웠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지 않았다. 현금만 썼다.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노인은 말을 걸면 쉽게 정이 붙는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달쯤 지냈을 때였다. 주인 아주머니가 밥을 더 퍼주며 말했다. 아버지, 자식은 있어요? 그 질문에 나는 숟가락을 멈췄다. 없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딸의 사진을 지웠다. 휴대전화 속에서 딸을 지웠다기보다는 붙잡고 있던 나를 놓아준 느낌이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았다. 아빠, 나
내부 고발했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됐다. 딸은 성공을 버렸고, 돈을 버렸고, 미래를 버렸다. 대신 양심을 선택했다. 그래서 난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아빠를 지켜야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도망은 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그날은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날이었다. 해는 따뜻했고 마을은 조용했다. 나는 읍내에 나가 약국에서 혈압약을 사고 빵집에서 단팥빵 2개를 샀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약국을 나서는데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별것 아닌 장면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차를 2번 봤다. 아니, 3번째였다. 사람은 쫓기다 보면 직감이 예민해진다. 그 차는 내가 걸음을 멈추면 멈췄고 내가 방향을 바꾸면 속도를 줄였다. 나는 모른 척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시장 사람들 사이를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노인은 급하면 안 된다. 나는 생선을 만져보고 과일 값을 물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아버지, 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모르겠습니다. 짧게 말하고 다시 걸었다. 그 순간 등에 땀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날만큼 길었던 적은 없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불을 껐다. 커튼을 내리고 바닥에 앉아 숨을 죽였다. 노인의 숨은 크다. 그게 가장 무섭다. 잠시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또? 나는 숨을 멈췄다. 다시 또?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르신 우체국입니다. 그 말에 다리가 풀렸다. 문틈으로 봉투 하나가 들어왔다. 국제우편. 보내는 사람은 딸의 외국 이름이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짧았다. 아빠, 이걸 꼭 숨겨줘야 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건 변호사에게. 나는 USB를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알았다. 이제 나는 도망자만이 아니라 증거 보관자가 되었다는 걸.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혹시 누가 다녀간 흔적 없어? 있었다. 그 말만 했는데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아빠, 미안해. 그 사과가 가슴을 찔렀다. 미안할 게 뭐 있냐? 너는 너 할 일 한 거다.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알았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또 떠났다. 짐은 점점 가벼워졌고 삶은 점점 무거워졌다. USB는 작고 가벼웠다. 그러나 내 삶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내 속옷 안주머니에 넣었다. 잠잘 때도 씻을 때도 몸에서 떼지 않았다. 딸은 국제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이름도 국적도 과거도 잠시 내려놓는 곳. 아빠, 나 이제 나로 살 수 없어. 그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면서 죽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산속 작은 찜질방에서 며칠을 지냈다.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다. 노인에게
그런 배려는 큰 위안이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나보다 조금 더 늙어 보였다. 아버지도 도망 중이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런 셈이죠. 그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아들 때문에 30년을 도망쳤소. 그의 이야기는 이랬다. 아들이 큰 사고를 쳤고 그걸 대신 덮어쓴 사람이 자기였다. 그는 그날부터 고향을 떠나 이름을 바꾸고 살아왔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하지만 어떤 부모는 자식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며칠 뒤 내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공식적인 번호였다. 낯설지만 차분한 목소리. 김 선생님, 따님 관련 자료에 대해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관이 아니었다. 국제공조, 법, 보호, 그 모든 단어가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혔다. 제가, 왜요? 선생님이 중요한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도망의 끝에는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USB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끝까지 숨을 것인가? 아니면 이 나이에 세상 앞에 다시 설 것인가? 새벽녘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빠, 어떤 선택을 해도 난 아빠 편이야. 그 문장을 읽고 나는 울지 않았다. 노인은 결심할 때 울지 않는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만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내 도망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약속된 장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사무실이었다. 간판도 없는 건물, 엘리베이터도 없는 낮은 층.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계단을 올랐다. 한 계단, 한 계단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 그러나 경찰도 검사도 아니었다. 그들은 내게 커피를 내주며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어깨 힘이 툭 빠졌다. USB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졌다. 그 순간 나는 이 물건과 작별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 안에는 금융 흐름, 계좌, 지시 구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은 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그들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부모는 자식이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을 때도 등을 밀어줘야 한다. 그날 이후 나는 보호 대상이 되었다. 동시에 감시 대상이기도 했다. 전화는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했고 이동은 사전에 공유해야 했다. 도망칠 때보다 자유가 적었다. 하지만 덜 무서웠다. 어느 날 보호 요원이 물었다. 따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 질문에 나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다만 볼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딸은 화면 속에 있었다. 얼굴은 많이 말라 있었다. 눈빛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아빠,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고생 많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딸은 울지 않았다. 아빠, 도망가게 해서 미안해. 아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살아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통화가 끝난 뒤 나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평온은 수많은 선택 위에 서 있다는 걸. 사건은 예상보다 조용히 세상에 드러났다. 신문 한 귀퉁이, 외신 단신, 숫자와 구조 위주의 기사. 거기엔 딸의 이름도 내 이름도 없었다. 익명. 그게 우리가 치른 대가였다. 나는 화면 뒤에서 증언했다. 목소리는 변조됐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이 자료는 우연히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사실만 말했다. 거짓말을 보태지 않았고 감정을 섞지 않았다. 노년의 증언은 짧을수록 힘이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평범한 노인이 되었다. 아니, 평범한 노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딸은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만 짧게 연락했다. 아빠,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몰라. 그 말 속에는 자유와 외로움이 함께 들어 있었다.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 아침엔 천천히 일어나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끓인다. 누가 보면 아무 사연 없는 노인이다. 어느 날 동네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딸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멀리 있다. 그 말은 거짓도 진실도 아니었다. 나는 이제 성공이란 말을 다르게 생각한다. 높은 자리, 많은 돈, 박수, 그건 젊은 날의 성공이다. 노년의 성공은 다르다. 지켜냈는가, 버텼는가, 사람으로 남았는가. 딸은 성공해서 돌아오지 못했다. 대신 사람으로 살고 있다. 나는 도망치다 멈췄고 멈추다 돌아섰다. 그날 딸이 전화로 외쳤다. 아빠, 빨리 도망가세요. 그 말은 나를 도망치게 했고 나를 살게 했다. 이제 나는 앞만 보고 뛰지 않는다. 천천히 걷는다. 그리고 가끔 하늘을 올려다본다. 딸이 보고 있을 같은 하늘을.